안녕하세요. 대방고시학원 하경선입니다. 자, 지금부터 2026년 6학년도 영양교사 대비, 영양교사 임용고시 대비 이론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할 게 이제 영양학이고요. 이제 영양학과 식품학을 이제 동시에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번 아마 강의가 업로드가 될 것인데, 이제 하루는 영양학이고 하루는 식품학이 이제 업로드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재가 1권, 2권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제 1권과 2권이 동시에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영양교사 기출 문제들을 많이 접해 보셨겠지만, 굉장히 구석구석에 있는 아주 작은 그런 문제들까지도 내용들까지도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아주 꼼꼼하게 공부를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영양학에서는 이제 평가 영역이 생일주기 영양학 안에 보면은 평가 영역이 영양소 개요가 있고요. 그 안에 영양소의 종류와 급원, 영양소의 기능, 결핍증과 과잉증, 그리고 에너지 대사와 균형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게 전반적인 영양학의 내용이고요. 영양학이 보통 영양교사 시험에서 적어도 한 14점 내지 16점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아주 꼼꼼하게 공부를 하셔야겠죠. 자, 제일 먼저 1챕터 영양개요예요. 영양개요에는 서론, 일절이 서론, 그 다음에 식생활에 기초해가지고 이제 2가지 파트가 나와 있습니다. 자, 서론의 내용은 일단 제일 먼저 보면은 교재를 보시면 이제 정의가 있죠. 정의가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라 이런 것들은 이제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건강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양에 대한 정의와 영양소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이라는 것은 뭐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양호한 상태. 그래서 몸도 정신도 건강해야 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안녕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그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사회에 적응하면서 이제 자기 할 일을 하는 이런 상태까지도 건강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상태까지도 건강에 포함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영양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영양이란 음식을 섭취하고 섭취한 식품이 우리 몸에서 이용되는 과정이 영양이에요. 그러니까 영양이라는 말은 다시 얘기하면 대사를 얘기하는 거죠. 대사 과정. 우리가 섭취한 것이 체내에서 이제 다 잘 소화 흡수가 돼가지고 요것들이 체내에서 조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영양은 대사 과정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영양소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를 공급하거나 인체를 구성 또는 조절하는 여러 물질을 통칭하여 일컫는 말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양소는 기능상으로 봤을 때 에너지를 내거나 그 다음에 체내를 구성하거나 여러 가지 생리적인 과정들을 조절하는 것을 영양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에 보시면 식품에 포함된 물질로서 에너지, 체구성 물질, 생체 반응을 조절하는 인자들을 공급하여 사람의 건강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는 물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를 내는 영양소, 우리 신체를 구성하는 영양소, 그 다음에 조절 기능을 하는 영양소. 그래서 뭐 삼투압 조절이라거나 뭐 물질을 운반한다거나 면역작용이라거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조절에 해당이 되는 거죠. 삼투압 조절하고 뭐 면역하고 관련된 기능도 하고 물질을 운반하는 역할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영양소라고 보시면 돼요. 항산화 작용 같은 것들. 그래서 이 영양소라는 것이 체내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섭취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적정량을 섭취하는 게 중요하죠. 적게 섭취한다거나 과하게 섭취됐을 때 결핍증 내지는 과잉증 같은 것으로 인해서 심하면 이제 사망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한 양을 섭취하는 것이 또 적정 수준으로 섭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영양 상태가 나와 있어요. 바람직한 영양, 영양 부족, 영양 과잉 이런 3가지가 나와 있는데, 일단 바람직한 영양이라는 것은 영양소들이 체 조직에 충분히 공급되어 정상적인 대사 과정을 수행하고 필요량이 증가할 때를 대비하여 약간은 저장되는 상태. 그러니까 앞으로 필요한 양을 조달할 수 있을 만큼 저장되는 것까지도 포함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바람직한 영양 상태에서 우리가 감안해야 되는 거 약간의 저장. 그래서 철이 결핍이 됐어요. 철이 결핍됐을 때
뭐 헤모글로빈 수치라거나 헤마토크릿이라거나 이런 수치들이 떨어져 있을 때 우리가 철을 공급해 주면은 여러 가지 수치들이 철 공급으로 정상화되었다. 그래도 조금 더 섭취를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저장되는 것까지 포함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저장되는 것까지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치가 정상화되었다 하더라도 철을 조금 더 공급을 해서 저장량도 확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저장되는 것까지 생각한 것이 우리가 바람직한 영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저장되어 있는 상태까지를 바람직한 영양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영양 부족을 보시면은 준임상적 영양 결핍증이 있고 임상적 영양 결핍증이 있어요. 영양이 부족하게 되면은 이제 처음에는 체내 저장량이 고갈이 되거나 결핍으로 인한 기능적 장애가 나타난다. 처음에는 저장되어 있던 것이 고갈이 돼요. 점차 어떤 임상적인 증상은 나타나지 않더라도 몸에 저장되어 있거나 어떤 기능을 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서서히 바닥이 나다가 나중에는 임상적인 증상까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영양이 부족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이 영양이 부족하다. 그럼 우리 체내에서 굉장히 빠르게 대사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장세포예요. 이 장세포 같은 것들은 보통 2일에서 5일 주기로 교체가 되죠. 그래서 2일 주기로 교체가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굉장히 타격을 쉽게 받는다.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야 되고 기존에 있던 게 떨어지고가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 영양이 부족하면 장세포가 굉장히 금방 영향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적혈구 있죠. 적혈구의 경우도 수명이 120일이에요. 수명이 120일. 그래서 영양 부족 있을 경우에 이런 세포들이 1차적으로 빠르게 어떤 영양 부족을 반영해서 이상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데가 빠르게 반응한다. 그래서 영양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이런 세포들이 가장 먼저 감지를 하게 돼요. 자, 준임상적 영양 결핍증을 보시면은 체내 영양소 저장량이 감소되거나 생화학적 대사 과정이 느려지는 단계가 준임상적 영양 결핍증. 그래서 이때까지는 외관으로 드러나는 건 없어요. 외관으로 드러나진 않는데 이게 지나서 조금 더 영양이 계속 부족하다 보면은 임상적인 외관으로 봤을 때 어떤 달라지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죠. 준임상적 영양 결핍증 상태에서는 특정 영양소의 활성도가 저하된다거나 저장 영양 물질의 함량이 저하되는 등 이럴 때는 생화학적 검사를 통해서 지금이 준임상적 영양 결핍증 단계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돼요. 그 다음에 이 준임상적 영양 결핍 상태가 지나서 임상적인 영양 결핍 상태가 되면은 전체적으로 외형이라거나 머리카락, 피부, 손톱, 입술과 같은 등의 그런 어떤 외관상의 어떤 영양결핍 증상이 나타나고 질환으로 발전이 되는 게 임상적인 영양결핍증이죠. 이때는 임상조사로 확인이 가능해요. 임상조사로. 그래서 뭐 머리카락에 단백질이 부족했을 때 붓는다거나 단백질이 부족했을 때 머리카락에 플래그 사인 같은 것들이 나타난다거나 하는 것이 임상적 영양결핍증이죠. 영양 과잉의 경우에는 오랫동안 영양소를 과잉 섭취하여 나타나는 해로운 상태를 의미하며 철의 과잉 섭취로 인한 간 손상, 비타민 A의 과잉 섭취로 인한 기형아 출산 같은 것들이 그 예이다. 오랫동안 너무 많이 섭취를 했을 때 나타나는 어떤 해로운 상태, 체내에서 어떤 해로운 상태가 되는 것을 우리는 영양 과잉이라고 하죠. 에너지 같은 것들은 과잉 섭취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에너지 과잉, 비만이라고 하는 상태로 나타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영양 과잉이에요. 자,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영양 상태는 영양이 어떤 영양소는 부족하고 어떤 영양소는 과잉이고 이런 것들이 지금 공존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영양 불균형이라고 하죠. 영양 불균형. 그래서 과하게 섭취하는 영양소도 있고 부족하게 섭취하는 영양소도 있고 두 가지가 공존하는 영양 불균형 상태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 다음에 영양 상태 평가가 있어요.
요거를 우리 영양 판정에서 자세히 볼 내용이 요거죠. 신체 계측에 의한 판정, 생화학적 상태 판정, 임상적 상태 판정, 식이조사 판정에서 요거를 ABCD 접근법이라고 하죠. 영양 판정할 때 ABCD 접근법이라는 말을 써요. 요 네 가지를 의미하고요. 요 자세한 내용은 우리 영양 판정에서 공부하겠죠. 그래서 요 A라고 하는 건 신체 계측이에요. 그러니까 몸의 크기라거나 우리 몸에 있는 어떤 조성, 지방, 근육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하는 게 신체 계측이죠. 그리고 생화학적 상태 판정은 혈액이나 소변을 가지고 거기에 나와 있는 어떤 우리가 영양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측정을 하는 것이 생화학 상태 판정이에요. 그래서 뭐 성분 검사도 있고 기능 검사도 있고 요거는 우리 영양 판정에서 자세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성분 검사, 기능 검사 두 가지로 나눠서 생화학적 판정은 볼 거고요. 임상적 상태 판정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띄는 어떤 그 사람의 외관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것을 임상적 상태 판정이라고 하고 이건 전문 의료진들이 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임상적 상태 판정이죠. 그리고 식이 판정이라고 하는 건 먹은 거 조사하는 거죠. 뭐 24시간 회상법, 식품 섭취 빈도 조사법, 식사 기록법 같은 것들이 식이 조사 판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식사 조사를 통해서는 우리가 미래에 있을 어떤 영양 상태를 영양 어떤 부족이라거나 과잉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식이조사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근데 계속 이렇게 먹다가는 어떤 부족이나 과잉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것을 감지할 수 있는 것이 식이조사죠. 그래서 영양 상태 판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앞으로 영양 판정에서 자세하게 하나씩 볼 거예요. 자, 식생활의 기초라고 하는 부분 있죠. 이거는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기본 지침, 다양성, 적절한 양, 균형식 있어요. 이거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 식품으로 모든 영양소를 채울 수 없으니 다양하게 먹어라.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양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적정한 수준, 적정한 양으로 먹는 게 중요하다. 너무 과하거나 부족하지 않도록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적절한 양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가서 보시면 다양성이라고 나와 있어요. 다양성이 나와 있죠. 아니, 균형성이 나와 있죠. 균형성. 그래서 모든 영양소가 적당한 양으로 포함되어 있는 식사를 균형식이라고 해요. 균형식. 그래서 이 균형식까지 해가지고 이 세 가지가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기본 지침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ABCDE라는 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이에요.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 부분은 조금 자세하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참고 자료 있어요. 여러분 강의해 보시면 매번 그 옆에 참고 자료가 업로드가 될 거예요. 그 참고 자료를 보시면 되는데 그 참고 자료에 보시면 이런 그림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 우리 2020년에 개정이 됐죠. 2020년에 개정이 돼서 이게 5년 주기로 개정이 돼요.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2025년에 아마 개정이 될 거예요. 근데 내년 2025년에 개정이 되지만 이게 발표가 되는 게 거의 2026년 그 다음 해에 발표가 돼요. 그래서 거의 2026년 1월 요즘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영양교사 공부할 때에는 그냥 지금 현재 있는 현재에 나와 있는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을 그냥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자, 그래서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건강 증진, 국민건강 수명 증진이죠.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을 왜 설정을 하느냐? 왜 이거를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알리느냐?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들의 건강 수명 증진이죠. 건강 수명 증진. 그래서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 발간 및 보급으로 건강 유지 증진, 식인성 만성질환 위험 감소 요거를 통해서 건강 수명을 증진시키겠다. 그래서 나와 있는 내용이 이렇게 수치들이 나와 있죠.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충분 섭취량, 그 다음에 상한 섭취량, 에너지 적정 비율 나와 있고 만성질환 위험 감소 섭취량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충분 섭취량은 결핍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결핍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수치고, 상한 섭취량은 과잉 섭취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수치고요. 에너지 적정 비율이나 만성질환 위험 감소 섭취량의 경우에는 식인성, 그러니까 먹는 것이 원인이 돼서 나타날 수 있는 만성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것도 각각 매칭을 해서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는 과학적인 평가, 그래서 과학적인 뒷받침이죠. 이거는 뒷받침. 무엇을 뒷받침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었느냐, 이런 수치들이 나와 있느냐. 그래서 기준치 설정에 뒷받침이 되는 것이 과학적인 평가가 있고요. 실태 조사가 있고 글로벌 동향을 반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과학적인 평가라 그래서 그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 보면은 굉장히 두꺼워요. 그 안에 보면은 뭐 문헌 고찰한 거, 그다음에 연령 구간과 기준 체위 같은 것들을 고려하고 문헌 고찰하고 생애 주기별로 취약한 집단을 고려해서 설정을 한 거고, 그다음에 한국인 영양소 섭취 실태 같은 것들도 꼼꼼하게 영양소별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주요 급원식품 같은 것들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동향, 그래서 안전하고 충분한 영양, 식이 관련 만성질환 발생의 위험 감소, 이런 전체적인 어떤 글로벌 동향 같은 것들을 반영을 해서 이런 수치들이 만들어졌다라는 거, 설정이 됐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보시면은 개요에 있죠. 개요에. 그래서 우리 교재로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개요 보시면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은 질병이 없는 건강한 사람, 대상이 질병이 없는 건강한 사람이 대상이에요. 건강한 사람들이 대상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환자라거나 어떤 심각한 어떤 그 영양 불량이 심각한 사람, 요런 사람들한테는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요런 사람들한테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적용하지 않고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도 중요한 골자예요. 그래서 이 건강한 사람들이 이 건강을 최적 상태로 유지하려면 얼만큼의 영양소, 얼만큼의 에너지 섭취가 필요한지, 요것을 요런 내용들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상은 건강한 사람들이다. 환자나 영양불량이 심한 사람들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대상 영양소는 40종이에요. 40종. 그래서 에너지나 다량 영양소가 12종이고 비타민이 13종이고 무기질이 15종 나와 있죠. 그래서 2020년 개정되면서 탄수화물에 대한 기준치가 이제 새로 등장을 했고, 그 다음에 이런 지방산에 대한 개정 수치가 새롭게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나트륨이 밑줄 쳐져 있는데 나트륨은 만성질환 위험 감소 섭취량이 설정이 되어 있죠. 뒤에 나오지만 이 나트륨에 대해서는 만성질환 위험 감소, 섭취량이라는 것이 설정이 되어 있어서 이 개념이 새로 들어왔어요. 옛날에는 목표 섭취량인가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런 개념이 새로 들어와 있죠. 지금. 그래서 이게 지금 밑줄이 쳐져 있는 내용이고, 보시면 총 40종의 영양소에 대해서 적정 섭취량이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양소 섭취 기준의 구성이라 그래서 결핍 위험 예방, 이게 아까 나와 있는 거죠.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 그림 보면서 나와 있던 거예요. 결핍의 위험 예방을 위해서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충분 섭취량이 설정이 되어 있고, 과잉 섭취의 위험 예방을 위해서 상한 섭취량이 설정이 되어 있는 거고, 식인성 만성질환 위험 감소를 위해서 에너지 적정 비율이랑 만성질환 위험 감소 섭취량이 설정되어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결핍 위험 예방, 과잉 섭취의 위험 예방해서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충분 섭취량, 상한 섭취량의 경우에는 안전하고 충분한 영양 확보 기준치, 이 두 가지는 안전하고 충분한 영양 확보 기준치라고 볼 수 있고요.
식인성 만성질환 위험 감소를 위해서 설정되어 있는 에너지 적정 비율과 만성질환 위험 감소 섭취량은 만성질환 위험 뭐 같은 말입니다만 감소를 고려한 기준치예요. 고려한 기준치다. 그러니까 에너지 적정 비율 같은 거 우리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탄수화물 55에서 65 뒤에 나오지만 단백질 7에서 20, 지방 15에서 30 요 퍼센트 자체도 만성질환 위험 감소를 고려한 기준치라는 거 그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이제 한 가지씩 보죠. 평균 필요량부터 나와요. 평균 필요량은 건강한 사람들의 일일 영양소 필요량은 분포를 이루고 있다. 이 분포는 요 말이 좀 빠져 있긴 한데 거기 이 분포는 섭취량에 민감한 기능적 지표와 영양 상태를 판정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이 있을 때 추정이 된다.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들의 그 체내 영양소 필요량이에요. 필요량. 몸에서 얼마나 필요로 하느냐, 섭취량이 아니라 얼마나 필요로 하느냐는 보통 분포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 분포 그림을 그리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기능적 지표와 평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분포를 유추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기능적 지표와 평가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할 때 과학적 근거라고 얘기를 하죠. 과학적 근거. 그래서 과학적 근거가 있을 때 평균 필요량을 우리는 설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 분포는 섭취량에 민감한 기능적 지표, 영양 상태를 판정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이 있을 때 추정할 수 있어요. 평균 필요량은 대상 집단을 구성하는 건강한 사람들의 절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하루 필요량을 충족하는 수준으로 평균 생리적 요구량에 해당이 된다. 여기죠. 그래서 딱 중간에 해당이 되는 것이 평균 필요량이에요. 그래서 뭐 50% 말 나오고 중앙값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러면은 그건 평균 필요량이다라는 거 공부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대상 집단을 구성하는 건강한 사람들의 절반에 해당하는 사람. 절반. 그래서 만약에 섭취하는 양이 여기 있다거나 여기 있을 경우에는 다른 거죠. 여기 있을 경우에는 이제 충족이 되는 거고 이만큼 섭취를 한다. 이만큼 섭취를 하게 되면 충족이 되는 거. 이만큼 섭취하면 충족이 되는 거고 만약에 이만큼 섭취하게 되면 부족할 확률이 되게 높아지는 거죠. 그 확률 자체를 우리는 50%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다시 보시면 평균 필요량은 대상 집단을 구성하는 건강한 사람들이 절반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하루 필요량을 충족하는 수준으로 평균 생리적 요구량에 해당이 된다. 이런 개념도 있어요. 평균 생리적 요구량에 해당이 된다. 자, 그래서 분포치, 필요량 분포치의 중앙값으로부터 산출한 수치가 평균 필요량인 거죠. 평균 필요량. 그래서 이 평균 필요량이라는 것을 평균 필요량이라고 하는 것을 거기 보시면 평균 생리적 요구량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평균 생리적 요구량. 자, 영양교사 공부할 때는 이런 개념까지도 우리는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이 평균 생리적 요구량이라는 것을 어떻게 구하느냐. 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1차적으로는 우리가 흡수가 완료된 시점에서의 생리적 필요량이에요. 그래서 생리적 필요량을 구해요. 생리적 필요량. 그러니까 먹었어요. 먹은 다음에 흡수가 됐어요. 흡수가 돼서 뭐 혈액에 있다거나 이랬을 때 그 상태에서의 얼만큼이 있었을 때 제대로 기능이 돌아가느냐.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생리적 필요량을 추정을 일단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생리적 필요량이 1g이다. 그럼 1g을 먹어야 되는 건 아니죠. 1g을 먹으면은 이게 100% 흡수가 되는 게 아니라 일부는 배설이 된다거나 그 흡수율이라는 게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흡수 완료된 시점에서의 생리적 필요량을 유추를 한 다음에 추정을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감안을 해줘야 돼요. 뭘 감안을 하느냐? 불완전한 흡수율.
불완전한 흡수율. 그 다음에 섭취식품에 따른 그 다음 이용률 변이라는 거. 이용률 변이. 그 다음에 사람들마다 다르다. 필요량의 개인차. 필요량의 개인차를 반영하여 조정을 해요. 조정을 해서 평균 필요량을 구하는 거죠. 평균 필요량. 구한다. 평균 필요량을 구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과정. 그래서 생리적 요구량을 의미하는데 이걸 구하는 과정에서는 일단 흡수 완료된 시점에서의 생리적 필요량, 우리 몸에서 필요로 하는 양을 먼저 구한 다음에 이만큼을 먹으면 되는 게 아니라 먹은 것 중에 일부는 그냥 배설이 되니까 그것도 고민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먹은 음식 중에 들어있는 어떤 조성이라거나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아미노산 조성에 따라서 체내 이용률이 좀 다를 수 있어요.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잘 들어있으면 이용이 많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뭐 다른 형태로 변화되고 이제 배설이 되고, 질소는 배설이 되고 요소로 배설되고 하는 그런 어떤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섭취 식품에 따른 이용률 변이도 고민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개인차까지 반영을 해서 평균 필요량을 구한다는 거. 자, 예를 들어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흡수 완료된 시점, 흡수 완료된 시점이 생리적 요구량이 아까 예를 든 것처럼 1g이에요. 근데 이 영양소의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흡수율이 10%예요. 그리고 체내 이용률이 뭐라고 할까요? 이용률이 10%예요. 그러니까 10%만 이용이 되고 뭐 나머지는 소변으로 배설이 된다거나 뭐 이런 형태다라고 했을 때는 평균 필요량을 얼마로 잡아야 할까? 그러니까 1g이 몸에서 필요로 하는데 10%만 흡수가 돼요. 그러니까 흡수된 것이 이용률부터 봐야 되겠다. 이용률이 10%니까 이용이 돼서 몸 안으로 들어온 것 중에 1g만 이용이 되고, 그러니까 10%만 이용이 되고 90%는 이용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어야 되는 양은 이거에 10배가 되는 거죠. 10g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g을 먹어야 1g이 체내에서 제대로 기능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다 흡수율까지 감안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용률 감안한 게 10g이면 아예 먹어야 되는 거는 이거의 10배죠. 100g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0g을 먹었을 때 이 중에서 10%만 흡수가 되니까 10g만 흡수가 되는 건데, 이 10g만 흡수가 되는 것 중에서도 이용률이 10%니까 나머지 90%는 이용이 안 되고 10%만 이용이 되니까 1g만 이용이 된다. 그래서 이게 생리적 요구량에 해당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계산을 좀 하는 것을 좀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예를 들어 보면은, 만약에 흡수 완료 시점에서의 생리적 요구량이 예를 들어 5g이에요. 그런데 이용률이 예를 들어서 50%고 흡수율이 10%예요. 10%일 때 이 5g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얼만큼을 먹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먹고 나서 흡수가 되고, 흡수된 것 중에서 일부는 이용이 되고 나머지는 뭐 소변 등으로 배설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소변 등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 몸에서 최대한 이용이 되는 게 5g이고 우리 몸에서 기여하는 게 5g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5g이 흡수된 거에 50%라는 얘기죠. 50%. 그러면 얼만큼을 먹어야만 이게 50%가 5g이 되느냐?
얼만큼 흡수가 돼야 되느냐? 그러면 이거 50%니까 10g이 일리 들어와줘야 돼요. 근데 흡수율이 10%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10%가 되려면 먹어야 되는 건 100g인 거죠. 100g. 이런 식으로 요리조리 생각을 좀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100g에다가 개인차까지 감안을 해서 평균 필요량이 설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0.5죠? 이게 0.1이에요. 그래서 두 개를 곱하면은 0.05예요. 얼만큼 먹어야 이게 5g이 되느냐 이걸 계산을 하시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게 0.1이고 이게 0.1이니까 두 개 곱하면 0.01이에요. 얼만큼을 먹었을 때 이게 1g이 되느냐 이걸 계산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먹은 것이 100% 흡수가 되는 게 아니라 일부는 대변으로 빠져나가고 나머지 일부만 이렇게 흡수가 된다. 그래서 이거를 흡수율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10%만 흡수가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먹은 거에서 10%가 흡수가 되니까 먹어야 되는 양이 얼만큼인지 알 수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흡수된 것을 100% 다 이용을 하는 게 아니라 흡수된 것 중에서도 일부는 이용이 되고 일부는 배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용되는 율을 퍼센트를 감안을 해서 그 감안된 양을 전부 다 취합을 해서 우리가 먹어야 되는 양이 설정이 되는 거죠. 먹어야 되는 양. 그리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에서 개인차까지 또 감안을 해요. 그게 평균 필요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평균 필요량은 생리적 요구량이다. 평균 필요량만큼 섭취를 했을 때 영아나 아기들이나 아니면은 소아의 경우에는 만족할 만한 성장을 성취할 수 있어야 돼. 만족할 만한 성장을 성취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성인의 경우에는 평균 필요량만큼 먹었을 때, 몸에서 필요한 생리적 요구량만큼 먹었을 때 체중이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영양소 체내 결핍이 예방이 돼야죠. 영양소 체내 결핍이 예방이 돼야 된다. 이런 개념도 알아두시고, 그러니까 약간 내용 자체가 약간 좀 복잡하고 말 자체가 조금 다양하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런 것들도 조금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 영양교사 시험 추세로 보았을 때.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정리를 해주세요. 자, 그래서 생리적 요구량을 추정하는 그런 유추하는 방법이 뒤에 가면 플러스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만큼 몸에서 흡수 완료된 시점에서 얼만큼의 요구량을 필요로 하느냐, 얼만큼의 양을 필요로 하느냐를 조사하는 방법이 체내로부터 손실되는 특정 영양소, 이만큼이 손실되니까 이만큼은 보충을 해줘야 된다.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게 이만큼이니까 이만큼을 보충해야 된다라는 영양소 양을 근거로 추정한 게 칼슘이에요. 그러니까 칼슘은 이런 형태, 이런 방법으로 체내에서 필요로 하는 생리적 요구량을 추정했다. 영양소 섭취량과 배설량의 균형, 섭취량, 배설량, 균형, 질소 균형, 이거 단백질이죠. 그러니까 단백질의 경우에는 이런 방법으로 생리적 필요량을 추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영양소가 부족하거나 결핍된 시기를 공급을 해서 결핍 상태를 유도한 다음에 회복이 되려면 얼만큼 있어야 되는지 먹여보면서 안 거죠. 이거는 비타민 A나 니아신의 경우에는 이런 방법으로 생리적 필요량을 추정했어요. 영양소의 섭취에 따른 생체 기능의 적정성을 통해서 섭취량을 얼만큼 하면은 몸의 기능이 적당하게 제대로 돌아가느냐, 이렇게 평가한 것이 비타민 C랑 비타민 B1의 경우에는 이런 형태로 했다. 그 다음에 건강한 사람들의 영양소 섭취량을 조사하거나 집단을 대상으로 영양소 섭취량에 따른 영양 상태를 관찰하는 역학조사. 이거는 뭐의 개념인가요? 이거는 충분 섭취량이죠. 그러니까 충분 섭취량 조사할 때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 섭취량은
뒤에 나오지만 평균 필요량을 설정할 수 없을 때 대신 쓰는 게 충분 섭취량이죠. 우리가 흔히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 그랬을 때 설정하는 게 충분 섭취량이에요. 그러니까 충분 섭취량은 사람들이 얼만큼 먹는지를 조사해서 그걸 가지고 이만큼 먹으면 충분해 라고 제시하는 게 충분 섭취량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의 영양소 섭취량 조사 이거 주로 어디서 유추하는 거예요? 국민 건강 영양 조사를 하죠. 매년 실시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보면은 사람들의 식이 섭취량을 조사를 해요. 그거를 근거로 해서 지금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데 이 영양소는 이만큼을 먹고 있구나. 이거를 근거로 바탕으로 해서 제시하는 것이 충분 섭취량인 거죠. 그래서 생체 내 어떤 몸의 생리적 필요량을 추정하는 방법 6가지가 있고요. 어떤 영양소가 어떤 방법으로 생리적 필요량이 추정됐는지를 한번 조사를 눈여겨보시고요. 그 다음에 권장 섭취량이에요. 권장 섭취량. 자, 지금 본 평균 필요량은 개념 잘 보셨죠? 평균 필요량, 이거는 이제 생리적 요구량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건강한 사람들의 분포, 필요량 분포에서 딱 중앙값을 잘라낸 것이 평균 필요량이에요. 그래서 50% 사람들에 해당되는, 건강한 사람들의 절반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필요량을 충족하는 수준, 그게 평균 필요량이다. 권장 섭취량의 경우에는 평균 필요량에 표준 편차 또는 변이 개수의 2배를 더한 거예요. 그래서 평균 필요량이 건강한 사람들의 체내 필요량의 중앙값이 평균 필요량이고 이 평균 필요량에다가 표준 편차 내지는 변이 개수의 2배를 더해서 제시하는 것이 권장 섭취량이죠. 그러니까 권장 섭취량은 평균 필요량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해준 게 권장 섭취량이에요. 표준 편차 또는 변이 개수의 2배를 더한다. 그래서 이 권장 섭취량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필요량보다 높은 수치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필요량보다 높은 수치. 그래서 이만큼 섭취를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 권장 섭취량만큼 섭취한다라고 했을 때 부족할 확률이 되게 낮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의 필요량이 여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권장 섭취량만큼 먹으면 부족할 확률이 되게 적죠. 근데 일부 사람들은 몸에서 이만큼을 필요로 해요. 근데 그 권장 섭취량만큼 먹는다? 그럼 이 사람은 부족할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이내지 한 3%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인구 집단의 97, 98%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필요량을 충족할 수 있어요. 100명 중에 97명, 98명은 몸에서 이만큼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권장 섭취량만큼 먹으면 충족이 된다. 근데 2-3명 정도는 권장 섭취량 갖고도 부족할 수는 있어요. 여기 들어가는 사람이 2, 3%밖에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플러스 알파를 해준다. 표준 편차의 2배, 변이 개수의 2배, 이걸 안전율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표준 편차의 2배, 변이 개수의 2배, 이걸 안전율이라고 표현을 한다. 그래서 이만큼 평균 필요량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절반의 사람들한테만 충족이 될 수 있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몸에서 요구하는 양이 이만큼인 사람은 평균 필요량만큼 먹으면 부족한 거죠. 몸에서 요구하는 양이 여기에 있다. 그러면 평균 필요량만큼 먹었을 때 충족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만큼을 체내에서 필요로 하는데 이만큼 먹었다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약간 수치 자체가 약간 위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안전율을 더해서 제시하는 것이 권장 섭취량이라고 하는 거죠. 권장 섭취량. 자, 그래서 이제 표준 편차 변이 개수라는 개념이 있어요. 요거는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 안에 그대로 나와 있는 표예요. 그래서 표준 편차 변이 개수의 2배를 더해요. 더한다.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변이 퍼센트라는 말이 있고 변이 개수라는 말이 이게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에 그대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것이 이것도 퍼센트도 그냥 변이 개수라고 표현을 해요. 대부분 보면 이 퍼센트도 변이 개수라고 표현을 하고 이 옆에 있는 수치도 변이 개수라고 표현을 한다. 근데 이 옆에 있는 거 1.2, 1.3, 1.4는 곱하기죠. 이건 곱하는 거고 10%, 15%, 20%는 두 배를 해서 더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인 여자의 니아신의 평균 필요량이 11mg이에요. 11mg. 이 사람의 권장 섭취량을 계산을 해보자. 권장 섭취량. 이것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어떤 영양소의 변이 개수가 얼마고 어떤 영양소의 퍼센트가 얼마인지까지 이것까지 물어보진 않겠죠. 이런 것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여기 니아신이 있어요. 니아신은 15%죠. 그러니까 15%는 두 배를 더해야 돼요. 그러니까 11에다가 11 곱하기 0.25의 두 배를 더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이 퍼센트는 두 배를 한 다음에 그 평균 필요량에다 곱해서 이만큼을 더해주는 거예요. 원래 평균 필요량에다. 그래서 계산한 것이 14.3이 나와요. 14.3mg. 그래서 요거 이제 숫자 정리를 해가지고 14mg이 설정이 되는 거죠. 근데 옆에 있는 변이계수라고 되어 있는 거 보면은 1.3이에요. 1.3. 요거는 이거를 아예 계산을 해 놓은 거죠. 1.3. 그래서 1.3으로 하면은 그냥 평균 필요량에다가 곱해요. 1.3을. 그러면 이게 그대로 14.3mg이 나와요. 그러니까 1.3, 1.2, 1.4 요거는 그냥 평균 필요량에다가 냅다 곱하면 되는 것이고 퍼센트가 나왔을 때는 두 배를 해서 평균 필요량에다가 곱한 것을 평균 필요량에다가 더하는 거예요.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숫자 정리를 해놓은 게 이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숫자 정리해 놓은 거. 요거를 해가지고 12를 묶어가지고 같이 더해버린 거. 그래서 그거 숫자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변이계수다, 이게 변이계수다라는 것을 너무 갈라서 얘기를 하지는 마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근데 퍼센트로 나온 것이 있고 이 퍼센트 두 배 한 거를 정리를 해서 그냥 1.2, 1.3, 1.4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도 있다. 근데 이렇게 1.2, 1.3, 1.4로 나온 거는 평균 필요량에다 그냥 곱하면 되는 거고요. 퍼센트로 나온 거는 두 배를 해서 평균 필요량의 두 배만큼을 퍼센트를 계산을 한 다음에 평균 필요량에다가 그냥 더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표현할 때는 표준 편차 또는 변이계수의 두 배를 더한다 이렇게 해요. 변이계수의 두 배를 더한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이제 오류일까 싶어 찾아보았으나 이렇게 표현은 돼요. 그냥 그대로 표준 편차 또는 변이계수의 두 배를 더한다. 그래서 한 가지를 더 예를 들면은 성인의 비타민C. 성인의 비타민C는 남자건 여자건 수치가 동일해요. 75mg. 이게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을 계산을 해라. 지금 평균 필요량 비타민C도 15%죠. 변이 퍼센트가 15%예요. 변이 개수라고도 그냥 이거는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이게 15%니까 75mg에다가 75mg에 15%의 두 배를 더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면은 97.5가 나와요. 97.5mg 반올림 숫자 정리해가지고 얼마로 평균 필요량이 나와요? 100mg으로 나오죠. 비타민C 권장 섭취량, 비타민C 권장 섭취량 100mg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걸 다르게 하면은 75mg 옆에 1.3을 그냥 곱하면 돼요. 1.3 곱하면은 이게 97.5가 나와요. 그대로. 그래서 숫자 정리한 것이 100mg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충분 섭취량 개념 보시면은 충분 섭취량은 영양소 필요량을 추정하기 위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할 때 분포 곡선을 못 그리겠어요.
그럴 때 쓰는 것이 충분 섭취량이에요. 대상 인구 집단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충분한 양을 설정한 수치다. 실험 연구 또는 관찰 연구에서 확인된 건강한 사람들의 영양소 섭취량 중앙값을 기준으로 설정한 값이에요. 그래서 영양소 섭취 부족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추정되는 값이죠. 그래서 인구 집단의 필요량, 어느 정도 필요량을 충족하는지 얘는 퍼센트가 나올 수가 없죠. 아까 평균 필요량은 50%라는 어떤 퍼센트를 제시를 했고 권장 섭취량은 97, 98%라는 수치를 제시를 했지만 충분 섭취량은 그게 제시는 안 돼요. 그래서 충분 섭취량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라고요? 국민 건강 영양 조사 데이터를 많이 써요. 국민건강 영양조사를 해봤더니 좀 예를 들어 식이섬유. 자, 지금 건강하게 별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어요. 식이섬유를 얼만큼 먹나 조사를 했더니 이만큼을 먹더라. 이것도 이제 다양한 수치가 나오겠죠. 그 중에서 중앙값을 우리는 그대로 충분 섭취량으로 제시해요. 그러니까 이만큼 먹고 식이섬유를 이만큼 먹고 있는데 건강하게 사니까 이만큼 먹으면 되겠다. 이렇게 제시하는 게 충분 섭취량인 거죠. 그래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할 때 아까 같은 정규분포 곡선이나 이런 분포를 파악하기가 어려울 때 이럴 때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 얼만큼 먹고 있는지 조사해서 제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식이섬유 같은 경우에는 뭐 기능적 지표라거나 평가 기준이라거나 이런 거 설정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식이섬유를 적게 먹었을 때 어떤 기능상의 문제가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가 되게 애매한 거죠. 뭐 식이섬유 적게 먹어서 변비가 나왔다. 이 변비라는 걸 식이섬유랑 직결하기는 또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도 변비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뭔가 지표를 찾기 어려울 때, 그럴 때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얼만큼 먹고 있나 조사해가지고 그거를 충분 섭취량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권장 섭취량과는 달라요. 그래서 권장 섭취량보다 이 충분 섭취량의 수치는 권장 섭취량 이랑 약간 비교를 해본다면 수치상의 어떤 그 비교를 해본다면은 권장 섭취량과 같거나 권장 섭취량보다 조금 더 높아요. 높은 값. 하지만 확률은 제시할 수가 없다. 얼만큼 충족하는지 퍼센트 제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충분 섭취량이 제시된 영양소, 식이섬유, 수분, 그 다음에 지방산들, 리놀레산, 알파리놀렌산, EPA, DHA 같은 지방산들이 있고 비타민 중에서는 지용성 비타민 중에서는 지용성 비타민이 A, D, E, K죠. 이 중에서 A만 빼고 비타민 A는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계산해서 제시했어요. 얘네 셋이 충분 섭취량이고 수용성 비타민 중에서는 판토텐산과 비오틴이 충분 섭취량이 제시되어 있는 영양소다. 그래서 DEK하고 판토텐산, 비오틴. 무기질 중에서는 아까 무기질이 15가지가 있다고 했었는데 그 중에서 나트륨, 기준해가지고 나트륨이랑 얼추 같이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염소라거나 칼륨 같은 것들. 그리고 여기에다가 불소, 망간, 크롬, 불망크 하시면 돼요. 망간, 크롬. 요게 충분 섭취량이 설정되어 있는 무기질이에요. 무기질. 그리고 이제 충분 섭취량을 누구한테 제시하나 하면 주로 영아들 있죠. 아기들. 보통 0에서 5개월 영아의 경우 6에서 11개월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요 아기들은 보편적으로 다는 아니에요. 단백질의 경우에는 6개월부터는 거의 권장 섭취량이 제시되어 있는 걸로 기억이 되는데 일부 영양소를 빼고는 얘네들은 대부분의 영양소들이 어떻게 제시되냐면 충분 섭취량이 제시가 돼요. 그래서 이 충분 섭취량 제시할 때 기준이 뭘까요? 아기들은 기준이 0에서 5개월의 아기들의 경우에는 모유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모유에 이 영양소가 이만큼 들어있다. 그거 먹고 아기가 잘 자란다. 그래서 요거를 충분 섭취량으로 제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유가 기준이고 6에서 11개월쯤 되면은 모유에다가 이때는 뭘 시작을 해요? 이유식 시작하죠. 그러니까 모유와 이유식을 기준으로 해서 충분 섭취량이 설정이 돼요. 얘네들은.
자, 그 다음이 상한 섭취량 있죠. 상한 섭취량은 인체 건강에 유해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최대 영양소 수준이에요. 최대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상 먹으면 좋지 않다라고 제시하는 것이 상한 섭취량이죠. 과량 섭취로 인한 유해 영향에 과학적 근거가 있을 때 설정해요. 그러니까 과하게 먹었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것이 확실하게 나타난 영양소에 대해서 상한 섭취량이 설정이 돼요. 그래서 이 상한 섭취량을 설정할 때에는 누구를 기준으로 하느냐, 상한 섭취량 설정할 때 사람들마다 먹고 탈이 나는 그런 양이 좀 다르죠. 이럴 때는 가장 약한 사람, 가장 취약한 사람, 가장 조금만 먹어도 이상이 있을 것 같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요. 그래서 가장 예민한 사람, 예로 들면은 누가 있느냐? 노인 같은 사람들. 그래서 노인들은 요만큼만 먹어도,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체내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적은 양을 먹어도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노인들이 먹었을 때 이 영양소를 여기까지 먹으면 괜찮은데 그 이상 먹으면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상한 섭취량을 설정을 해요. 그래야만 건강한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다. 건강한 일반인을 보호할 수 있는 거죠. 가장 예민한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가장 예민한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영양소의 과다 섭취에 의한 예방 지표로 사용이 되고요. 디귿에 보시면 최대 무해 용량, 최저 유해 용량을 불확실 계수로 나눠서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상한 섭취량 계산을 할 때에는 최대 무해 용량, 최대 여기까지는 해가 없다. 아니면은 이제 슬슬 어떤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게 최저 유해 용량이죠. 그래서 최대 용어를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최대 무해 용량 내지는 최대 유해 용량. 최대가 아니죠. 이거는 최저 유해 용량. 최저 유해 용량을 기준으로 해서 나누기 불확실 계수해서 계산을 하는 것이 상한 섭취량이에요. 최대 무해 용량, 최저 유해 용량. 그러니까 먹으니까 괜찮아요. 근데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최대 무해. 근데 그 이상 먹으면 어떤 해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보통 최대 무해 용량을 기준으로 하는 게 맞는데 이거를 추정하기가 조금 어렵다 싶을 때 쓰는 게 최저 유해 용량이겠죠. 최대 무해 용량이랑 최저 유해 용량을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이 수치가 더 클까요? 수치가 더 큰 것이 최저 유해 용량이죠. 그러니까 해가 없는 거 여기까지고 그 다음부터 해가 나타나는 거니까 최저 유해 용량의 수치가 더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 계수로 나누기를 할 때에는 최저 유해 용량을 썼다. 그럴 때는 불확실 계수가 커져요. 불확실 계수가 커진다. 자, 다시 개념 보세요. 최대 무해 용량. 용량 반응 평가 연구로부터 관찰할 수 있는 유해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최대 용량이에요. 용량 반응 평가라고 하는 개념은 상한 섭취량 내지는 만성질환 위험 감소 섭취량을 설정할 때 쓰는 그런 평가 연구예요. 용량 반응 평가. 그러니까 얼만큼 먹었을 때 반응이 나타나느냐. 그러니까 용량에 따른, 이거는 용량에 따라 유해 반응이 나타날 확률이에요. 반응이 나타날 확률. 그게 용량 반응 평가. 그러니까 요만큼 먹으면 이제 반응이 나타난다, 반응이 안 나타난다. 이걸 용량을 증량시켜 가면서 관찰을 하는 게 용량 반응 평가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유해 반응이 나타나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요거보다 더 먹으니까 어떤 반응이 나타난다. 그게 최대 무해 용량을 설정할 때 쓰는 용량 반응 평가인 거죠.
그 다음에 최저 유해 용량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최저 유해 용량은 유해 영향이 나타나는 가장 낮은 수치. 그게 최저 유해 용량인 거죠. 요거는 최대 무해 용량에 대한 자료가 없을 때 써요. 그러니까 원래는 최대 무해 용량을 기준으로 하는 게 맞는데 최대 무해 용량을 구할 수가 없다. 그럴 때 쓰는 게 최저 유해 용량이에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어떤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 최저 유해 용량을 사용할 때에는 수치 자체가 최대 무해 용량을 크게 상회하지 않을 때, 많이 능가하지 않을 때, 많이 능가하지 않는다. 많이 능가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을 때, 확신이 설 때 사용해요. 그러니까 최저 유해 용량이 최대 무해 용량이랑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거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만 쓴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대 무해 용량보다 최저 유해 용량이 아무래도 더 크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차이가 클 것 같으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확실히 무해 용량보다는 수치가 큰 거기 때문에 많이 나누기를 해서 수치를 낮춰요. 그 다음에 불확실 계수라는 말이 있어요. 불확실 계수는 개인의 감수성 차이 등에서 유래되는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계수. 그래서 최대 무해 용량을 이제 쓸 거예요. 이만큼 여기까지 먹어선 별 탈이 없다. 근데 그 수치를 모든 사람들한테 적용하기에는 조금 부담감이 있는 거죠. 불안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마다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 예민한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더 예민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치를 낮추는 거죠. 이 불확실 계수라고 하는 것은 불확실 계수는 왜 나누기를 해서 숫자를 더 낮추느냐? 왜 나누기를 하나 하면은 개인의 예민도 차이를 감안한 거예요. 개인의 예민도 차이를 감안한 거. 사람들마다 조금 더 생리적으로 조금 더 예민한 사람들이 있을 거다. 그래서 최대 무해 용량만큼 먹였을 때 어떤 사람한테서 어떤 독성이 발견이 된다라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상한 섭취량 설정을 할 때에는 최대 무해 용량을 조금 더 낮춰요. 그래서 개인의 예민도 차이를 감안한 거고 우리가 조사할 때 뭐 예를 들어 100명을 데리고 조사했어요. 100명을 데리고 조사를 한 다음에 거기서 나온 수치를 그 5천만 명한테 적용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숫자를 조금 더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자 수 차이. 또 한 가지는 이거를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동물 데이터를 사람한테 외삽한다. 외삽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사람에게 외삽한다. 뭐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외삽. 외삽할 때 고려하는 거죠. 감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 데이터를 그대로 사람한테 적용한다? 부담되죠. 불안하죠. 그러니까 숫자를 더 낮춘 거예요. 불확실 계수는 이런 어떤 문제들을 약간 보상하기 위해서 적용하는 게 불확실 계수다. 자, 그래서 영양소별로 거기 불확실 계수에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10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과잉 섭취에 의한 독성에 개인차가 별로 없고 유해 영양이 있어도 굉장히 쉽게 회복된다. 그러면 1.0 거의 나누기 안 하는 거죠. 근데 동물 연구 자료를 사람한테 외삽한다. 이게 가장 불안하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불확실 계수를 10으로 잡아서 최대 무해 용량의 10분의 1만큼을 상한 섭취량으로 설정을 하는 거예요. 영양소별로 불확실 계수가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까지 외우라고 하면 정말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한번 보세요. 이런 것들은 달달 외울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영양소별로 불확실 계수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불확실 계수가 어마무지하게 큰 애가 있어요. 비타민 E 같은 거. 이거 여러분 참고 자료에 있어요. 비타민 E는 불확실 계수가 36이에요. 불확실 계수. 그래서 비타민 E는 최저 유해 용량을 썼어요. 그래서 이 최저 유해 용량이 조사가 되었는데 이거를 36으로 나누어 버린 거죠. 그래서 데이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확실 계수가 크다. 그 이유가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동물 실험했어요. 이게 최저 유해 용량이 나왔는데 이게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동물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불확실 개수를 크게 잡은 거고, 보통 만성 섭취량, 만성적으로 먹여가면서 독성을 관찰을 하는데 기간을 그렇게 오래 두지 않은 아만성 실험을 했어요. 아만성 독성 실험, 아만성 섭취량. 그러니까 독성 시험에서처럼 아만성 섭취량, 기간을 좀 짧게 잡아서 조사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불안해서 숫자를 더 크게 잡은 거고요. 최저 유해 용량을 썼어요. 그래서 불확실 개수가 조금 큰 거고, 그 다음에 민감도에 대한 개인 간의 변이를 고려해서 36씩이나 잡았다는 거. 그러니까 비타민 E의 경우에는 불확실 개수가 남다르게 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비타민 E의 경우에는 특징이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 토가 뭐라고 달려 있냐면, 비타민 E의 경우에는 E는 상호작용하는 영양소의 결핍, 상호작용하는 영양소의 결핍 또는 특정 약을 섭취하는 경우 상한 섭취량 이하이어도 안전하지 않다. 상한 섭취량 이하이어도 안전하지 않다. 요렇게 나와요. 요렇게. 그러니까 상한 섭취량보다 적게 먹어도 안전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상호작용하는 영양소 어떤 거 얘기하는 거예요? 비타민 E의 과잉. 이거 과잉 섭취했을 때의 증상 대표적인 게 뭐예요? 비타민 E를 어마무지하게 먹었다? 혈액 응고가 안 되죠. 과잉증이 요거예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관련져서 영양소 결핍하면 어떤 영양소죠? 비타민 K죠. 그러니까 비타민 K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비타민 E를 상한 섭취량까지는 안 먹었지만 많이 먹었어요. 그러면 혈액 응고가 안 될 수 있다는 얘기고, 특정 약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거는 항응고제죠. 항응고제를 투여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비타민 E를 상한 섭취량까지 먹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먹었다, 많이 먹었다 그랬을 때 혈액 응고가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혈액응고 손상에 대한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안전하지 않다. 혈액응고 손상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 응고 손상 위험이 있을 수 있다. 자,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 저렇게 토가 달려 있으니까 저것도 알아두시고요. 상한 섭취량이 제시된 영양소가 있어요. 비타민 A 상한 섭취량이 제시되어 있는 영양소, 이런 거 그 영양사 시험에서는 가끔씩 나오죠. 상한 섭취량이 설정되어 있는 거. 일단은 먹어서 어떤 독성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해서 설정하는 상한 섭취량은 미량 영양소에 대해서만 설정이 되어 있어요. 미량 영양소. 미량 영양소는 되게 소량이 필요하죠. 적은 양이 필요한데 그 적은 양을 채우겠다고 먹다가 과해질 수 있을 그런 여지가 조금 많은 거죠. 그래서 이런 미량 영양소는 과량 섭취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몸에서 필요로 하는 양은 되게 적어서 과량 섭취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량 영양소에 대해서 상한 섭취량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영양소예요? 비타민이나 무기질에 대해서만 설정이 되어 있는 거죠. 비타민이나 무기질에 대해서만 설정이 되어 있다. 단백질 상한 섭취량 없죠. 뭐 많이 먹어야 한다라는 건 아닌데, 많이 먹어도 아무리 많이 먹어도 괜찮다라는 개념은 아니지만 단백질 같은 영양소의 경우에는 상한 섭취량 설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비타민이나 무기질에 대해서 설정이 되어 있다. 비타민 중에서는 일단 몸에 축적이 된다, 저장이 된다, 지용성이죠. A, D, E, K 중에서 뭐가 상한 섭취량이 없어요? K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타민 A, D, E 세 개에 대해서 상한 섭취량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C, 비타민 B6, 수용성 중에서는 C, B6, 그 다음에 한글로 되어 있는 거 엽산, 니아신. 이렇게 7가지 비타민에 대해서 상한 섭취량이 설정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비타민 중에서는 A, D, E, C, B6, 엽산, 니아신 이렇게 7가지가 상한 섭취량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무기질 중에서는
무기질은 다 설정이 되어 있다. 15가지 무기질에 대해서 수치가 제시가 되어 있다라고 앞에 있었어요. 40개. 무기질 중에서는 15개. 그 중에서 4개가 안 되어 있고 나머지 11개가 상한 섭취량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한 섭취량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4개를 외우는 게 더 빠르겠죠. 그러니까 4개가 뭐냐 하면 나트륨, 기존해가지고 비슷한 애들, 같이 나오는 애들, 칼륨, 염소 있고 그 다음에 크롬을 하나 추가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 4개 빼고 11가지 무기질에 대해서 상한 섭취량이 설정되어 있다는 거. 요게 상한 섭취량 있고 요게 상한 섭취량이 없는 애들, 요 4가지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상한 섭취량 산정의 예라고 해서 계산 문제가 조금 나와 있는데 이거는 쉬었다가 우리 하도록 할게요.